자,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시네 톡톡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개봉한 한국 독립영화 레바논 감정, 제목이 참 독특하죠. 레바논 감정의 정영헌 감독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해서 많이 바쁘실 때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로 바쁘지는 않습니다. 바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했죠? 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딱 이제 막상 개봉을 하게 되면 참 감회가 뭐라 그럴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제 첫 번째 장편 영화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작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이제 영화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을 만나면서 영화가 완성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예. 하여튼 개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를 저는 합니다. 네. 네. 근데 개봉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 특히나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로서 개봉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축하드리고요. 정영헌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하셨고요. 또 너는 내 운명, 그놈 목소리, 박진표 감독의 영화에서 조연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식사, 수잔느 이런 단편 영화 연출하셨는데 레바논 감정은 그러면은 장편 데뷔작이 되시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이제 장편 영화고요. 네네. 네, 데뷔작이죠. 네. 예. 자, 도대체 레바논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건 좀 궁금한데 일단 감독님한테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영화의 예고편 우리 언제나 시네톡톡에서 하는 대로 예고편 보지 않고 듣는 예고편 지금 감상하시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네? 신고하지 마. 거기 여자 있죠? 어딨어? 근데 나 왜 도와줬어요? 다쳤으니까. 이거 예고편 들으니까 이거 왠지 심상치가 않은데요. 처음에 비명소리부터 비명소리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나 음악의 톤을 들어보면은 약간 좀 스릴러 같기도 하고 멜로 같기도 하고. 네. 좀 정체를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영화입니까, 감독님? 어떤 톤의 영화죠? 그러니까 레바논 감정은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의 어떤 클리셰들을 많이 또 가져왔고 또 그 반면에 상업 영화, 그러니까 장르 영화에서 말하는 또 스릴러 장르의 또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섞일까 영화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다른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묘하게 섞이면서 장르를 좀 비틀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런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장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네. 조합이 된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도대체 레바논 감정이란 제목이 뭘 뜻하는 거냐 네. 라고들 하시잖아요. 네. 시죠? 시 제목이죠? 예, 예. 동명의 시가 있고요. 예, 예. 예, 이제 뭐 그 시 제목을 이제 빌려온 거죠, 제가. 네네. 예, 빌려왔고, 그러니까 제가 찍는 영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겪고는 있지만 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 영화여서 네. 이제 그 시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과 제 영화가 가고 있는 좌표가 굉장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을 만나서 허락을 받고 네. 네, 제목을 이제 빌려오게 됐죠. 네. 제 감독님 말씀하신 시인님이 이제 최정래 시인님이신데 네. 레바논 감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길어요, 시가. 근데 그걸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맨 마지막 구절만 좀 제가 낭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일 비가 왔어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고 할까봐요. 그걸 레바논 구름이라고 할까봐요. 떴다 내리는 그걸 레바논이라고 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네. 아까 감독님이 뭔지 모를 그런 뭐 감정, 네. 뭐라고 규명하기 힘든 그런 네.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영화 속의 그 스토리 라인도 사실은 약간은 좀 뭔가 규명하기 힘든 네. 그런 난해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진 뭐, 않죠? 네. 네. 서사 자체는 굉장히 네. 단순한 얘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 캐릭터들이나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방법이나 네. 또 서사를 갖다가 진행시키는 방법이 조금 그 흔히 보는 어떤 상업 영화와는 조금 다른 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그런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봤을 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장점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자, 뭐 감독님을 대신해서 제가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주인공은 이제 헌우라고 하는 이건 영화 속 등장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헌우라는 남자인데 어머니가 뭐 때문인지는 아무튼 명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로 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약간 심각한 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 저기 지방에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형한테 이게 아는 형한테 찾아가서 그 집에 좀 나를 좀 살게 해달라, 잠깐 머물게 해달라 하는데 마침 그 아는 형이 남아공에 자기 이혼한 전처를 찾으러 가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되게 이 영화의 제목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좀 이혼했는데 보고 싶다. 네. 좀 이상하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툭 그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한번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헌우가 이제 그 집에 있다가 아까 예고편에서 들으신 대로 산속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여자를 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 바로 그 소리의 진원지가 바로 헌우에게 그 집을 맡기고 떠난 아는 형이 쳐놓은 노루덫이었던 거죠. 그 노루덫에 정체불명의 한 여자가 걸리게 돼서 그 여자를 이제 구해주게 되고 집까지 이제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 근데 과연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그 깊은 산 중에 있는 노루덫에 걸렸을까?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의문점을 관객들에게 툭 던지는 가운데 다시 영화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시점을 이제 그 여자의 중심에 두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플래시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뭐 예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수상하셨잖아요. 이 영화로. 그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어떤 평론가가 터닝백? 이라고 불렀다고 뭐 농담 삼아서 플래시백이 아니고 이건 턴백이다. 턴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구조 자체가 노루덫에 딱 걸리는 그 순간이 하나의 미스터리 포인트가 되면서 관객들에게 도대체 저 여자의 사연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전에 노루덫에 걸리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또 한 명의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것도 미스터리한 한 인물이 여기 이 상황에 개입이 되면서 그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가 또 이 여자를 추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의 또 서스펜스가 겨울산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아까도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그 장르적인 차원에서 짜임새에 있는 어떤 스릴과 서스펜스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어떤 독립영화들과는 좀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없이 일단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현장에 시나리오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대본을 이제 짧게 이제 전날 작성해가지고 나갔죠. 네. 그래서 영화의 어떤 서사 자체가 이렇게 만들면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흔히 말하는 그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은 아마 이제 편집에서 좀 완성을 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계획되지 않은 작업이어서 저도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함께했던 배우들도 이제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레바논스러웠거든요. 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기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이 줄거리 상에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역할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으로서 좀 그 배우들을 많이 좀 믿어달라 나를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했고. 또 아침에 현장 나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냥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이제 제 직관을 믿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직관이 좀 틀리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그런 점은 좀 이 작업에 있어가지고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트리트먼트 정도만 가지고 영화를 시작하신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콘티 같은 것도 없으셨을 테고. 그렇죠, 없었죠. 그냥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결정하고 촬영하고, 게다가 또 영화의 배경이 또 겨울이고, 또 거의 한 80%가 산이에요. 또. 그러니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다들 너무 고생했죠. 감독을 그냥 죽여버리고 아니면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저희 배우 중에 그 장원영 선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수면제까지 먹여가면서 악랄하게 찍은 영화 감독들의 뭐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뭐 배우들을 수면제 먹여서 재우는 그런 감독이 되고 있어요. 그 장원영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야,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저는 그 변호인의 곽도원 씨가 보여줬던 그 악역 연기,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뭔가 아우라를 보여준다라는 장원영 씨의 그 악역 연기가 가죽 잠바 입은 상태에서 그럼 도대체 왜 저 여자의 행방을 쫓아다니는 건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여자하고 우연히 만난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는 아저씨. 사냥꾼. 사냥꾼을 무작정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그 길잡이 삼아서 그 산속을 막 헤매다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되게 무표정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드보일드한 느낌?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보여주는 연기 톤이나 상황 설정이 또 이 영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코미디 포인트이기도 해요.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 상황이 괜히 그 가죽 잠바 아저씨한테 걸린 그 남자가 그러잖아요. 그 산속에서 제가 좀 흉내 좀 내도 되겠습니까? 네, 내보시죠.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원영 씨가 가죽 잠바 아저씨가 딱 그러죠. 네가 거기 있었잖아. 대충 비슷합니까? 조금 비슷하네요. 감독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다음 영화에는 좀 캐스팅 좀 돼볼까 했는데 아무튼 그런 설정들이 피식피식 중간중간에 상당히 그 긴장감을 자아내면서 그 긴장을 툭툭 풀어주는 어떤 유머러스함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된 연출이었는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그 작업 전에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현장에서 이제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고. 네네. 그 이제 아까 그 대사 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했을 때 네. 네가 거기 있었잖아. 이게 보면 뭐 저번에 이제 최영래 작가님 시인 네. 만났는데 네네. 굉장히 그 존재론적인 뭐 본질적인 그런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라고.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정말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거지. 예. 그냥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대사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관념적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툭툭 치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쉬운 대사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장원영 선배가 연기한 이제 가족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일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뭐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했던 안톤 시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제 뭐 그 캐릭터를 모방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좀 이제 무표정하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그 대사를 하다 보니까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드보일드한 캐릭터라고 표현이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연기할 때 좀 힘들어 했어요. 자기한테 맞는 옷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참 되게 많이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잘 됐죠. 야, 그 한번 진짜 장원영 배우의 그 악역 연기는 한번 꼭 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다. 악소리가 나는 그런 계속 흉내내고 싶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그랬니? 뭐 이런. 하여튼 뭐 되게 좀 특이한 게 이제 보통의 악당들은 중저음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장원영 선배 같은 경우는 하이톤의 악당 그게 좀 특이하죠. 굉장히 하이톤의 목소리로. 그러니까요. 그다음 머리는 살짝 빠지실랑 말랑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 자, 이 영화를 기획하실 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실 때 좀 개인적으로 약간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찍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 영화를 바친다라는 자막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돌아가신 뒤에 그 개인적인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죠. 이게 사실은 영화의 시작은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그 상실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화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셨던 저희 이제 부모님인데 이제 제 영화를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어떤 그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어머니를 추모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찍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어떤 그 힘들었던 감정이나 정서가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속에 그 헌우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죄책감에서 뭔가 어떤 뭐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 치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노루덫에 걸린 여자와의 만남이 되겠죠. 자, 영화 속에서 그 노루덫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등장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레바논 감정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감독님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감독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난데없이 덫에 걸리는 것의 연속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어떤 불행이라든가 엄청난 불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덫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여자는 노루덫에 걸렸지만 그 여자를 잠깐 실어줬던 사냥꾼은 그 여자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고 또 그 여자라는 덫에 걸린 바람에 가죽 잠바라는 더 큰 덫에 걸리게 된 거고, 또 헌우도 그 여자를 살려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 또 진행될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덫에 걸리는 어떤 도미노 같은 상황들이 계속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그 부조리함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덫이지만 결국은 그 덫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주제의식을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되게 근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사하게 봐주신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한 남자가 그 어떤 삶의 네네.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이제 영화인데 네. 이제 그때의 감정을 갖다 이제 2시간 동안 어떻게 끌어올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길어올릴까 그렇게 애를 쓴 영화죠 사실. 저는 뭐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 덫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굉장히 그 지금 꿈보다 해몽이었군요. 네. 되게 좋은 네네. 해석을 해주셔서 네. 어디 가서 또 한번 이걸 제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근사하게 잘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렇게 엮이고 네. 엮여서 사람의 덫에 걸린 어떤 네. 그런 그 인물 군상들이 또 해방되는 순간은 또 그 사람에 네. 의해서 해방이 된다. 네. 뭐 굉장히 이 영화를 명쾌하게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평론가에게 약간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변명을 하자면은 평론가는 이 감독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감독의 무의식까지 파헤치는 그리고 그 영화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런 의미도 한번 부여를 해보는, 네. 그럼으로써 영화를 읽는 어떤 좀 풍성한 결을 좀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또 평론가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네. 어떤 저의 의도를 갖다가 네네. 관객들한테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네. 이건 이거라고 그 만든 영화가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 다니면서 GV 같은 거 하면은 얘기 네.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들이 보면 되게 신선해요. 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보는 시선이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보는 분들의 시선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감독 입장에서도 내가 찍은 영화를 이렇게 다양한 어떤 느낌과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네, 되게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관객들은 완전히 오독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데, 네네. 근데 그것도 오독이라고 하기 뭐한 게. 네. 보면 이제 가끔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고, 네. 영화 이제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네. 근데 읽어보면 또 뭐 일리가 있는 얘기 맞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못하게끔 내가 영화를 찍었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영화 한 편 개봉하고 나니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제 공부가 되셨다고 보세요?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가지고. 관객들과의 소통. 네. 어떻게 조금 더 관객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영화가 되게 객관성을 갖고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뭐 많은 관객과의 대화나를 진행을 해보고 또 그 관객 평도 이렇게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 아까 제가 오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진짜 완전히 영화를 오해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영화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분의 교양의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영화가 친절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요즘 한국 영화의 문제가 관객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너무 친절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은 한국 영화가 가진 가장 큰 맹점, 요즘 특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면서 어떤 네네. 페어 같은데 네, 그렇죠. 시청자가 왕이다. 모든 매체를 봤을 때, 네. 모든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감상을 하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냥 관객들이 느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 자리에 자기가 네.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감상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찍었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어디가 상 받아왔어? 그러면 뭐 이제 얼마나 잘 찍었나 한번 보자 뭐 이제 그런 분도 가끔 계신데 네. 뭐 어떡하겠어요. 네. 네. 그래도 뭐 레바논 감정이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장편 데뷔작을 남기셨으니까 정영현 감독 앞으로의 활약 정말 기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영화 좀 많이 정말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도 그냥 툭 우리 한번 영화 한번 찍어볼까 해서 사람들 규합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정말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인 만큼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수작으로 탄생이 되지 않았나, 진정성이 묻어나는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바논 감정의 정영원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유쾌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제가 시사회 관련해서 공지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는 고스톱 살인이라고 하는 한국 판타지 공포 영화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고스톱 살인이라고 하는 작품. 오는 18일 화요일 서울극장에 저녁 8시에 시사회가 있습니다. 최광의 영화시익깃 게시판에 시사회 신청해 주시면은 당첨자 명단은 나중에 저희 김효진 PD가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시사회 신청 받습니다. 네, 계속 이 생방송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팟캐스트 게시판 말고요. 생방송 게시판에 최광희 영화시익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려서 10분의 추천자 명단을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첨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곡 어느 영화에서 흐르는 곡인지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지난 3일 미국에서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거머쥔 노예 12년 중에 흐른 한스 짐머가 작곡한 솔로몬이라는 곡입니다. 자, 이 작품상을 거머쥔 노예 12년의 스티브 맥퀸 감독은 이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노예 제도에 의해서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2,100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이 상을 바칩니다. 자,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지 이미 15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의 유산이 돼버린 노예 제도.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2,100만 명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스티브 맥퀸 감독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과연 자유인일까요? 혹시 우리 역시 무언가의 노예가 아닐까요? 물질 만능주의 노예, 성공과 1등 지상주의 노예, 경쟁과 승자 독식사회의 노예, 분단과 반목의 노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의 주인공 솔로몬 노섭은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다. 네, 단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인의 삶이겠죠. 최광의 영화시익깃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일주일 동안 즐감하십시오.